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학교 체육복과 함께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전후한 시기부터의 역사인 현대사 파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의 주제는 8.15 광복을 전후한 시기 동아시아의 정세,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전개된 국가 건설 운동입니다. 이번 수업의 목차를 보면 첫 번째는 콜드워라고 할 수 있는 냉전체제의 형성, 두 번째는 미국과 소련의 한반도 분할 점령, 세 번째는 국내에서 전개된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활동, 네 번째는 국내 다양한 정치 세력의 형성입니다. 그럼 냉전체제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미국과 소련이 국제 질서의 주도권을 놓고 대립을 시작한 결과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 이 두 진영으로 전 세계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들 두 진영은 직접적으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차가운 전선을 형성하고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갈등 대립을 하는 콜드워, 차가운 전쟁, 이른바 냉전시대의 냉전체제의 형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냉전 체제가 형성될 때 우리 동아시아의 정세가 어떠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에서는 핫워, 열전, 이른바 전쟁의 시대가 전개되게 됩니다. 먼저 중국을 보면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됨으로써 중일 전쟁이 끝이 나게 되는데요. 중국의 주도권을 놓고 장제스가 이끄는 중국 국민당과 마오쩌둥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 사이에 국공내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후의 승자로 중국 공산당이 승리를 하게 되고 49년 10월 1일 현재 중국이라 할 수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 일본을 보면 일본은 전쟁에서 패배 항복을 했기 때문에 미군정의 통치 아래 동아시아의 방공 거점이 되었고요. 우리 한국을 보면 광복 후 미국과 소련이 북위 38도선을 중심으로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게 되고 나중에는 민족 상잔의 비극이라 할 수 있는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두 번째 파트로 여기 미국과 소련의 한반도 분할 점령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을 보면 미국이 일본과의 이 태평양 전쟁에서 너무 많은 피를 흘리게 됩니다. 이오지마라든지 오키나와라든지 일본 본토에 들어가기 전부터 많은 피를 겪게 되니까 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는 리틀보이, 45년 8월 9일 나가사키에는 펜맨이라고 하는 원자 폭탄을 투하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일본의 히로시마에서 원폭이 터지게 되니까 8월 8일 소련이 얄타 협정의 그런 결정 사항에 따라 대일전에 참전을 하게 되고 빠르게 한반도를 점령하기 위해 일본이 항복 전에 한반도 북부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너무 빠른 속도로 내려오게 되고 나중에는 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한 이후에는 38도선 이북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일부 부대는 서울까지 내려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너무 빠르게 소련이 내려오게 되니까 깜짝 놀라게 돼요. 소련이 한반도를 다 먹어버리면 우리 한반도는 공산화가 됩니다. 미국이 이거를 막기 위해서 미국의 한반도 분할 점령을 소련에게 제안을 하게 되고 나중에 소련이 여기에 대해 동의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북위 38도선, 이 선이 한반도 군사 분계선으로 설정되게 되고 한반도 북위 38도선 이남에는 미군정, 38도선 이북에는 소군정, 이른바 소련 군정이 전개되게 됩니다. 이러한 군사 분계선은 냉전이 심화되면서 남북을 가르는 분단선이 되고요. 이러한 38도선이 끄이게 되니까 남북 사이에는 교통, 통신, 물자 이동이 다 막히게 됩니다. 초반에는 민간인의 이동을 어느 정도는 암묵적으로 허용이 좋지만 냉전이 심화되면서 이러한 민간인의 통제도 제한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어서 38도선 이남과 이북에서의 각각 미국과 소련의 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5년 9월 초 미국이 진주하여 조선 총독의 항복을 받고요. 조선 총독부 건물에다가 미군정청을 설치하고 직접 통치하는 방식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일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우리 한반도의 정치 공백과 사회 안정을 위해서 일제관리 경찰을 그대로 기용을 하게 되고 이게 나중에 친일파 청산에
큰 걸림돌이 되기도 했습니다. 친일파가 이때 이후로 철저한 반공투사가 됨으로써 살아남기 위해 활동을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정부 자격을 미군정에게 인정받지 못해요. 자, 미군정이 임시정부의 요인들을 임시정부 요인으로 승인을 하고 국내 귀국을 허용하게 되면 미군정 입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개인 자격으로 임시정부 이시영, 김구, 김원보, 지청천 이런 사람들은 임시정부의 주석, 부주석, 한국광복군 총사령관 이런 타이틀로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인간 한 명으로 귀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각 지역의 민간 자치기구였던 인민위원회, 이거는 뒤에 건국준비위원회 할 때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 인민위원회는 강제 해산 또는 영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미군정이 이 인민위원회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미군정이 38도선 이남에 전개되고 있었다면 38도선 이북에는 소군정, 소련 군정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이 앞장서서 인민위원회를 적극적으로 결성을 했고요. 소련 군정은 미군정과는 달리 인민위원회를 인정하면서 행정권을 이들에게 넘김으로써 간접 통치 방식이 전개되게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국내에서 전개된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줄여서 건준의 활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성을 볼게요. 광복 직후 여운형 등이 좌우 세력들을 모아서 조건동 조선 건국 동맹을 1944년에 결성을 했었는데요. 나중에 서울에서 이 조선 건국 동맹을 더욱더 발전시킨 결과 여기 타이틀이라 할 수 있는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가 45년에 결성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여운형이라고 한 사람은 45년 어떤 한 잡지에서 약간 지도자 여론조사를 한정했는데 가장 양심적인 지도자로 1등을 했고요. 33%. 그리고 또 이 시대의 혁명가로서도 1등을 했던 당시에 인기 많았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중도 좌파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건국준비위원회의 활동을 보도록 하겠어요. 전국 각지에 145개의 지부를 결성하게 되고 이들은 자치적으로 행정과 치안을 담당했습니다. 이러한 조선 건국준비위원회의 발전 해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군이 한반도에 9월 8일 날 45년 9월 8일 진주를 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들리게 되니까 이틀 전인 9월 6일에 이러한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여운형이 이끌던 이 단체가 1945년 조선 인민공화국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인민이란 말이 북한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들릴 수 있는데 이 people이라고 하는 P-O-P-L-E 이 사람들, 이 people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해석하면 인민이라는 단어가 가장 정확하고요. 그리고 당시 조선일보에서 조선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국가 이름이 적합하다는 게 70%라고 하는 여론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조선인민공화국의 수립을 45년 9월 6일 날 수립을 선포했는데 그 목적은 국가 건설 운동의 주도권 확보를 목적으로 이러한 국가 형태를 선포하게 됩니다. 미군정이 들어왔는데 우리나라가 먼저 이것 봐라. 우리는 이런 국가 체계를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 건설에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고 우리는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이러한 국가 형태가 수립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는 정부 형태로 그 지도 체계가 바뀌게 되고요. 건준은 선포와 함께 해체되게 되고 건준의 각 지부를 아까 인민위원회 각 지역의 인민위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편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우파 인사가 이 조선인민공화국 수립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미군정은 직접 통치, 자기 말고는 인정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서 미군정이 불인정 정도로 나중에 해체되게 됩니다. 그러면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선언 45년에 발표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의 진보적, 민주주의적 여러 세력은, 좌우 세력은 통일전선의 결성을 갈망하고 있나니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의하여 우리의 건국준비위원회가 결성된 것이다. 첫 번째, 우리는 완전한 독립국가의 건설을 기한다. 두 번째, 우리는 전민족의 정치, 경제, 사회적
기본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민주주의적 정권의 수립을 기한다. 세 번째, 우리는 일시적 과도기에서 국내 질서를 자주적으로 유지하며 대중생활의 확보를 기한다. 사회 안정을 위해서, 그리고 또 미군 정가의 이런 입김에서 안 밀리기 위해 이런 조선건국준비위원회, 나중에 조선인민공화국 수립의 선포가 이 단체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마지막, 국내 다양한 정치 세력의 형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익단체인데요. 자, 한국민주당입니다. 이 한국민주당을 수립하는데 주도적인 사람은 송진우, 김성수였습니다. 이들 두 사람은 맨 처음에는 독립운동가로서 동아일보에서 활동을 하고, 그리고 또 36년 미넨 올림픽에서 송기정 선수의 일장기를 지우는 그런 활동도 했고요. 다양한 교육 활동을 했었는데, 김성수는 30년대가 되면 친일파가 되고요. 송진우는 이러한 친일을 거부하면서 끝까지 애국지사로 남게 됩니다. 어쨌든 송진우, 김성수 이런 사람을 비롯한 지주 자본가 출신의 우익 세력들이 한국민주당을 수립을 하고요. 그리고 또 박헌영 등의 당시 우리나라 좌익 계열의 거물이랄 수 있는 박헌영 등의 좌익 계열들은 일제강점기부터 쭉 이어졌던 이 조선공산당을 이끌면서 사회주의 운동을 전개하고요. 나중에 박헌영은 이런 단체를 발전시켜서 남로당, 남조선 노동당으로 단체를 발전시키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에서 돌아온 이승만이 각 정파를 연합하여 독립, 촉성, 중앙협의회를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또 김구 등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은 자신들의 여당이었던 이 한국 독립당을 이대로 국내에서도 이끌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 단체의 한계를 보면 미군정 그리고 또 소련군정에서 한국인의 정치 사회 활동을 어느 정도는 제한을 했고요. 특히 미군정에서는 심하게 제한을 걸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또 각 정치 세력들이 이념적 지향에 따라 가지고 밑에 있는 정부 수립 방법, 친일파 청산, 토지 개혁의 갈등을 겪게 되는데, 요거는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8.15 광복을 전후한 시기, 미군정과 소군정이 들어오고 조선건국준비위원회의 활동, 이러한 건준이 조선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하고 국내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형성되는 것을 봤습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8.15 광복과 국가 건설 운동의 전기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통일된 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